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오면 궁금한 게 많은데 지난주 나오셨잖아요. 예, 원래 이번 주는 김대호 박사님인데 다음 주에 제 일본 또 바꾸셨구나. 예, 그래서 예. 일본 가세요? 예. 일본은 좀 따뜻한데. 그렇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 때문에 가시는 거죠? 예, 예. 진짜죠? 그럼요. 놀러도 가면 안 됩니까? 자,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관세맨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가 네. 발효 하루 전에 야 30일간 좀 더 쳐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게 협상용이었다고 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에 아니에요?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반에 취임사 이후, 그러니까 취임식에서 발표했던 내용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것이 중국 때리기 또 하겠지. 그리고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중국의 60% 때릴 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대했다가 뜬금없이 동맹국에게 먼저 25% 부과했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가 사실은 중국에 부과한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래요? 예. 트럼프 1기 때의 기간에 해당되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전 세계 수출 금액은 한 49%가 평균적으로 늘었어요. 전 세계 평균 국가들하고. 늘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멕시코하고 캐나다, 베트남까지 포함하면요. 수출 금액이 비중이 얼마나 늘었느냐? 금액이 2배 늘었습니다. 그 IT와 관련된 전자, 전기, 기기를 기반으로 했었을 땐 3배 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 기간 동안 미국 수출은 한 절반에서 품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분의 1로 줄어든 것들이 있고요.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의 미국 수출의 우회 경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수출한 비중은 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드는 품목이 많은데 갑자기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중국 교역이 2배, 그리고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공산품에 해당되는 건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 그 사이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미국에 들어가는 무관세 지역인 다른 우회로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본인은 중국 때리기 할 겁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중국에 직접 부과한 관세는 트럼프 1기 때 엄청 올려놨고 또 바이든도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많이 또 거기다 묻고 더블로 갔거든요. 평균 3.5배 이상 올렸어요. 트럼프에 비해서.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서 7.5% 했던 거는 28% 해버리고 25% 했던 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100%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바이든도 올렸는데 그거 잔뜩 올려놨더니 여긴 경비를 잔뜩 세워놨더니 뒷구멍이 열려서 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국 제품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이 빈틈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 25%는 중국에 부과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 그 통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우회 수출로 들어왔던, 이건 미국 내에서 조사한 건데 섬유 같은 경우 우회 수출로 들어왔던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2015년도가 원래 멕시코를 통해서 섬유를 수입한 금액이 2,600억 달러인데 2022년 됐더니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섬유를 수입해 오는 비중이 6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또 당연히 중국산이라는 거고요. 태양광 패널을 포함해서 전기, 광학 장비 등 이런 것들도 원래 2015년도에는 5,500만 달러 정도를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이게 2023년 됐더니 3억 달러가 또 넘는. 그래서 이거 막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이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멕시코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중국 제품들, 중국산 물건 품목들만 막으면 되지 이걸 왜 일괄 적용하냐? 이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선 섭섭함이죠. 야, 멕시코, 캐나다, 너희들은 우리랑 한 식구처럼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우리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누구와 일전을 벌리는지 니네가 뻔히 알면서
뒤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돈을 받아 중국 기업에 투자를 받고 거기서 공장 짓고 생산하는 걸 니네가 허용해? 니들도 혼 좀 나라. 나도 섭섭하다야. 이런 제스처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세를 어느 품목은 뺄지 이걸 선별하는 작업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우리 늘 확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례를.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번이 이제 재임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2년 안에 조기에 성과를 내려면 뭐 6개월 동안 뭐 1년 가까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어느 품목엔 관세 얼마 부과하고 어느 품목은 얼마 부과하지 말지 계산하자 이미 내 임기 반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기에 대량으로 때리자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럼 진짜 계속하지 왜 이번에 한 달 유예를 한 거냐? 생각보다 미국 내부의 문제가 더 커졌어요.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를 때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적인 미국의 마트인 월마트에 미국인들이 사재기에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 조만간 멕시코 제품, 캐나다 제품 가격 엄청 오르는데 미리 사재 끼자 해서 사재 끼기가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의 요소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는 분명했으나 이런 부작용도 있고 마침 또 캐나다와 멕시코가 굉장히 흔히 말해서 넙죽 엎드렸거든요.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 미리 내세운 게 파격적이었죠. 국경을 본인들이 지켜서 자국 국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다 지키겠다라든지 그런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달 정도 유예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는 또 하는 거네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한다. 이 나름대로 25%의 일괄 적용은 내가 한 발 양보할게. 그래서 어느 거는 뭐 어디까지 아니면 몇 %까지만 부과하는 걸로 하면서 또 한 반 물러나긴 하지만 없었던 일로 할 상황은 아닌 상황. 선별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한번 양보했잖아요. 네. 그럼 한 달 뒤에 하면 또 그건 그대로 또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두들겨 맞지만 이게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 나오는 네. 전법이에요. 상대방에게 전부 뺏어갈 것처럼 하다가 한 얼마 지난 뒤에 슬쩍 그럼 내가 반만 가져갈게 하면 상대방이 반이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싸 반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기 때 계속 봤고 요 근래도 보잖아요. 실제 전부 다 원하는 게 아닌데 윽박지르는 전략 전술인 거죠. 그러면 그 두 나라 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그런 과정에서는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진화 발전을 해버렸거든요. 본인들이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에 의거해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수출하고 먹고 사는 거지 미국으로부터 본인들이 뭘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해봤자 다른 대안도 별로 없는 물건이 많아요. 국가적 자존심이 있지. 참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렵죠. 실리냐 또 명예냐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주 타겟인 중국한테는 왜 10%만 했어요? 이미 관세를. 너무 많은 높은 수율의 많이 관세를 해서 10%만 더 높여도 중국 입장에선 뭐 야 여기다 또 더 얻는다고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4년 동안 한 것보다 바이든 4년이 더 많이 올렸어요?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너무 낮았을 수는 있어요. 0%였던 걸 25%나 뭐 이런 정도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0에서 25 올라갔으면 뭐 25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다면 바이든은 25%였던 걸 100%, 25%일 걸 50%, 뭐 7.5%였던 걸 뭐 25%,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거니까 뭐 금액 비중은 더 커진 거죠. 네. 중국도 지금 뭐 대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은 사실 트럼프 1기의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세 기간 동안 계속 나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준비를 많이 갖춰서 너희가 우리에게 일괄 관세로 10% 부과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류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 관세할 거다라고 한 것은 미국은 보편 관세로 대응을 했는데
중국은 그중에서 자신들의 피해는 적으면서 미국에게 약간의 뼈아픔도 줄 수 있는 품목이 뭘까 계산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복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로 대응을 한 거고요. 예. 생각보다는 근데 중국 대응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젠 미국 의존적인 구조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보복 관세를 때릴 만한 것도 이제 많지도 않아요. 예, 생각보다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뼈아파할 만한 게 희소금속하고 희토류 네. 이거 너희한테 공급하는 거다 제한할 거다. 요게 오히려 뼈 아플 수 있는 요소지 뭐 관세 부과한 걸로는 뭐 특별하게. 예. 그러면 이게 관세 전쟁이 일종의 무역 전쟁으로도 더 확산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관세를 서로 부과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어떤 품목은 공급을 안 한다든가 어떤 곳에서 또 우회 수출하는 경로도 막게 된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도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십상이 됐고요. 사실 그동안 미국의 교역 규모가 급격히 늘어왔던 대표적인 국가 같은 경우 베트남입니다. 뭐죠? 예. 그래서 많대. 인제는 미국의 5번째 교역국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베트남은 FTA와 같은 자유무역 국가로 지정하면서 싸게 물건 살 수 있게 하려고 했다가 요즘은 그 베트남을 비시장 경제 국가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가 또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옆에 여타 있는 국가들도 중국 통해서 미국에 팔고 그냥 자유무역 통해서 돈 잘 벌려고 했던 국가들마저도 지금 이 무역 전쟁에 휘말리게 됐죠. 트럼프가 뭐 좋게 보면 종횡무진, 나쁘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네. 막 휘젓고 있는데 조정자 역할을 하는 WTO는 어디 갔어요? 뭐해요? 아 이게 참 네. 그럴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우리가 국제사회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흔히 말해서 무풍지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무법지대. 무법지대. 예, 무풍지대는 좋은 거죠. 무법지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제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기구도 만들어 놨지만 이것에 대해서 위배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특히 강대국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대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국제기구에 "나 탈퇴할래."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또 그럴 공산이 커요. 그러면 가입도 안 한 국가에게 가입도 안 하겠다고 하는 국가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이행을 강요한다든가 아 이게 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세를 공언한 것보다 세게 안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번 트럼프 취임사에 전문을 한 10번을 십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빠진 게 공부하러 뭐가 왔어요. 있을까 해서. 네. 그런데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했는데 제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인플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자, 트럼프도 경제 고수예요. 네.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60%라고 뭐 중국에 얘기했던 거 10%밖에 안 되고 했던 게 초반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냐면 미국의 정유사들 그리고 셰일 혁명을 같이 했던 셰일 산업에 그 참여했던 기업들에게 빨리 정유 시설을 풀리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동키라고 부르거든요. 네. 당나귀 우리 시추하는 네. 그런 네. 거. 이거 풀 가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보편적으로 가격이나 효과가 제일 큰 유가. 이 유가를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이 유가 낮추는 목적 그래서 미국에서 더 정유 시설을 가동해서 유가를 낮춰 놓으면 본인이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버퍼가 더 생기는 거고요. 또 유가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무조건 자기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 딱 넣으려고 했더니 그때마다 '왜 이렇게 유가가 높아?'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서 '이 트럼프가 다 이거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야 관세 부과 많이 했다는데 유가는 뭐 괜찮네. 물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취임사에서 본인이 언급을 한 거예요. 뭐라고 딱
뭐 에너지 수급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다시 되면 아.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아. 그러면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다른 경제적인 내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시설이 다시 예전처럼 풀리 가동될 수 있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단 기간 한 6개월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뒤부터는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있고요. 요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약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뭐 지금 유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첨언드리면요.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권한이 에너지 수급 권한이에요. 미국이 21세기에 그 세븐 시스터즈라고 해서 영미의 정유사들을 기반으로 전 세계 석유 가격 패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을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미국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이 바이든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소리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인 거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조금 주고 전기차 타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중국. 그러면 에너지 패권을 중국에게 미리 넘기자는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독려하면 우리 보조금이 결국 흘러 어디로 가냐면 중국 기업에게 가는데 그걸 왜 하냐? 그래서 본인이 진짜 친환경에 관심이 없는 건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양보해서 한 몇 년 시간을 우리 기업들에게 벌어주자. 우리 기업도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이런 거 할 기간을 벌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 산유국이잖아요. 셰일 포함해서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더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패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걸 같이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석유와 셰일을 굉장히 다시 적극 부흥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중국과의 일전을 하는데 야, 내 우방 친구들이었는데 말을 잘 안 듣는 패거리들이 생겼어요. 유럽이에요. 특히 중국과의 일전에서도 말을 잘 안 듣고 또 러시아 편을 간간히 들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네. 이 파이프라인인 거죠. 에너지. 에너지. 네. 얘네들이 에너지를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의존하다 보니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유럽 국가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러시아한테 다시 밸브 좀 열어주세요 하는 소리를 최대한 막고 싶은 거예요. 이미 셰일의 기술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고 처음에 셰일 개발한 회사들 중엔 도산하거나 망한 회사도 많거든요. 걔네들이 시행착오 비용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셰일도 예전에는 뭐 2015년 전후에는 국제 유가가 75불 전후였을 때만 셰일이 경제성이 있다고 맞아요, 했지만 그랬어요. 네. 지금은 40불 선까지 내려왔어요. 기술이 그런데 좋아졌구나. 예. 그러면 이 셰일과 천연가스 등등까지 해서 LPG 선에 선적해서 유럽에 이미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보내고 있었고 그럼 계속 우리 거 쓰라는 거예요. 미국 거, 러시아 거 쓰지 말고. 그럼 유럽에게도 미국이 뭐랄까요? 입김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 중국 제품 니네 받지 마도 유럽에게 미국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판이 중국이에요. 더 본질을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관세 때릴까요? 저희는 한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번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네. 트럼프는요, 협상가예요. 협상가는요, 원하는 걸 얻는 게 자기의 미션인 거지,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가게 하는 건 협상가 중에서 최하수예요. 그래서 항상 트럼프는 원래 관심 없는 거는 쫓아냈죠. 원래 관심 없는 건. 근데 반드시 자기가 얻고 싶은 거는 협상의 성공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게도 얻어낼 게 많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번 거고요. 뜻밖의 소득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을 때릴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럼 싼 걸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데 음.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은 대체제거든요. 음. 양쪽을 같이 때려버리면 싼 한국산이라도 쓰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중국하고 어느 선까지 관세 부과하고 어디까지는 부과 안 할지를 고민하는 선에서 한국이 대체 역할을 해주고 물가 상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번 거다. 음. 협상할 사람도 없어졌고 중국 때릴 때 약간의 숨통은 틔워줘야 되는 경로가 또 한국이고 음. 그런 걸로 저는 상반기는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언젠가 머니머신 그렇죠. 표현했기 예. 때문에 현금 인출기.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예. 또 나올 땐 톡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북한 변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는 트럼프는 항상 취약한 사람을 먼저 공략하는데 대만이죠. 대만. 군사, 외교 전적으로 지금 미국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지금 대만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팔아서 번 돈 다시 국방 이거 무기 증사 해서 다 토해내고 있는 게 지금 대만의 경제 구조예요. 네. 그 대만하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또 괜찮아지고 있다대. 바로 대만도 다 뜯어내기 싫으니까 뜯기기 싫으니까 친한 척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 참 대단하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있게 설명을 해준 우리의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